미국 뉴욕에서 지금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024년 10월, 70년 동안 철옹성 같았던 중국의 심장부, 내몽골 자치구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내몽골 전역에 걸친 주요 생산시설과 도시 기능이 일시에 마비되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는 이 충격적인 인구 대탈출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이미 붕괴의 신호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70년간 중국이 이 지역의 동화를 위해 쏟아부은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과 노력은 단 한 번의 조용한 움직임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방의 국제정치학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즉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동아시아 전문가는 이를 총알 한 발, 군인 한 명 없이 이루어진 21세기 역사상 가장 조용한 문화 해방이라 명명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는 더 나아가 이것을 비폭력 저항의 최고 형태이자 억압체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체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런던 정치경제학교의 인구학자는 놀랍게도 이 현상이 단순한 청년층의 이주가 아니라 문명 선택의 기로에서 전 세대가 내린 역사적 결정이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변화가 국가 간 외교 담판이나 경제 제재 없이 오직 문화와 언어의 순수한 힘만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문화적 르네상스 운동에 비유하며 이는 2025년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수십 년간 권력의 중심에서 활약했던 이제는 조용히 은퇴한 평범해 보이는 한 남자가 이 모든 충격적인 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던 평범한 청년들이 어떻게 중국의 영린을 건드리고 세계의 지정학적 판도를 통째로 뒤흔들 만한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는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힘든 상황에서 큰 힘이 됩니다. 이 비밀스러운 해방의 여정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그날 새벽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독일이 아닌 중국 내몽골의 수도 후어하우터로 향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으시는 이 이야기는 수개월에 걸친 현지 조사와 국제 협력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모리슨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건설과 인프라 분야에서 일해온 사업가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거대한 인프라 및 도시 개발 프로젝트들을 맡아 성공시켜왔기에 중국과 몽골 지역의 지정학적 흐름과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가을, 제가 내몽골 자치구를 방문했을 때 목격한 현상은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비즈니스 감각과 국제 정치학 지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거대한 자본과 국가 권력이 움직이는 곳에서 일해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금융가로 시작해 런던의 인프라 펀드, 경영자를 거쳐 마침내 아시아 대륙의 거대 프로젝트들을 이끌기까지 50년을 살아온 저는 그때마다 인간의 자유의지나 문화적 저항 같은 정신적 가치가 무자비한 물리적 힘 앞에서 얼마나 쉽게 좌절되는지를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저는 30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건설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강력한 국가 동원력을 목격하며 저는 국가 권력은 절대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주요 도시의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중국 정부의 체계적인 통제와 경제적 억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2012년 내몽골 광산 개발 사업에서는 중국 정부가 몽골 문화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있는지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당시 광산 노동자들은 중국어만 사용하도록 강요받았고 몽골어로 말하면 급여를 차감당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은퇴 후 아시아 문화 교류 및 인도적 지원 재단이라는 작은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조용히 활동하게 된 것은 바로 물질의 힘이 닿지 않는 곳,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 곳에 작은 희망이라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려던 저는 50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희망이고 강제가 아니라 자발성이라는 것을요. 표면적으로는 몽골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었지만 사실은 제 오랜 사업 파트너였던 몽골계 지인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중국의 잔혹한 몽골어 탄압 정책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실태를 은밀히 조사하는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10월 중순, 저는 베이징을 경유해 내몽골 자치구의 수도인 후어하우터 바이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겉으로 보기에 다른 중국의 주요 도시와 다를 바 없이 크고 현대적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중국 공안 직원은 제가 과거 이 지역에서 진행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건설 사업 기록을 들여다보며 거의 20분 동안 집요하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특히 제가 왜 갑자기 학술 연구와 자선 활동으로 방향을 틀었는지에 대해 깊은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 여권에 적힌 베를린 주소, 그리고 비영리 단체 대표라는 직함이 그들의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결국 심사를 통과했지만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도시 전체가 기묘한 이중 생활을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고층 빌딩과 시 정부 청사 앞에는 중국어와 몽골어가 병기된 안내판이 있었지만 몽골어 표기는 페인트로 지워지거나 철판으로 가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중국 정부가 강제로 지워버리려 한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훼손된 몽골어 간판 옆 아주 구석지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누군가 흰색 종이 스티커로 화장실 혹은 비상구라고 적힌 한글 표지를 몰래 붙여놓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다시 보았습니다. 중국의 가장 강력한 통제하에 있는 이 도시에서 몽골족이 잃어버린 언어를 대신할 수 있는 제3의 언어인 한글이 이토록 은밀하게 생존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지하 세계의 암호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한글 표지는 단순한 표지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억압된 영혼을 대신해 남긴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50년의 사업 경험 동안 저는 수백 개의 계약서를 체결했고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한글 글자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무게는 제가 평생 주고받은 모든 계약서를 합친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제가 탄 택시 안에서도 이중적인 조심스러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중년의 택시기사님은 공영방송의 중국어 뉴스를 틀어놓았지만 시내로 들어서는 길에 주위를 살피며 라디오를 끄고 스마트폰 거치대에 올린 장치로 조심스럽게 한국의 서정적인 발라드를 들었습니다. 볼륨은 주변 소음에 묻힐 정도로 낮았지만 저는 한국 기업과의 수많은 교류 덕분에 그 멜로디와 한국어 가사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금지된 종교를 믿는 신도처럼 그는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행위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희망을 붙들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시내로 들어서자 겉보기엔 번화한 고층 빌딩과 상업시설이 가득했지만 어딘가 모를 침체와 활기 없는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모습이 다른 중국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거리가 젊은이들로 붐볐지만 여기 후어하우터는 마치 노인의 도시 같은 고적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건물 뒷골목의 벽이나 허름한 편의점. 유리창 뒤편에 누군가 급하게 흘려 쓴 듯한 아, 야, 여 같은 한글의 모음과 시옷, 지읒, 치읓, 키읔 같은 자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하듯 짧은 한국어 문구와 함께 한글의 기본 구조를 낙서처럼 남겨놓은 흔적이었습니다. 이 한글 조각들은 이곳 사람들이 중국어 대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이자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한 청년들의 은밀한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의 낙서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 저항, 그리고 해방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호텔 체크인 후 젊은 프런트 직원이 제 여권을 들고 공안에 외국인 투숙객 정보를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 직원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CCTV 위치를 쓱 살피더니 아주 조심스럽고 절박한 목소리로 실례지만 혹시 한국에서 오신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온 연구원이라고 답하자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을 넘어선 깊은 낙담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 한순간의 표정 변화 속에는 어떤 지정학적 분석도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본원적인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겉으로는 중국의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중국을 향한 그 어떤 기대나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본 것은 절망이 아니라 더욱 강렬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우고 있는 한국 문화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절박하게 찾고 있는 것은 단 한 명의 군인도 단 한 푼의 돈도 투자하지 않은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 바로 한글이었으며 이는 억압된 영혼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제 비공식 현지 가이드가 그날 밤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몽골계 대학생으로 조용하지만 눈빛이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저희가 원하는 것은 돈이나 무기가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미래를 향한 언어와 문화가 필요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늘 밤 70년의 억압을 무너뜨릴 희망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저를 지하 스터디 그룹이라는 곳으로 안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어둠 속에서 수면 아래에서 꿈틀대는 거대한 문화적 해방의 움직임을 예감했습니다. 제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사업 규모보다 거대하고 폭발적인 이 움직임의 근원이 바로 한글이라는 사실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가장 경이롭고 충격적인 미스터리였습니다. 50년간 저는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이드인 몽골계 대학생을 따라 후어하우터의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그 청년은 제 오랜 사업 파트너의 아들로 베를린 대학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간신히 연결된 생명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즉 CCTV가 없는 좁고 위험한 골목길만을 따라 약 40분을 걸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영화 속의 첩보작전 같았지만 이곳의 젊은이들에게는 이것이 일상적인 생존 방식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빛이 없는 시간, 새벽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만 움직였습니다. 40분의 이동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 이상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골목들은 마치 중국의 공식적인 세계에서 벗어난 다른 차원의 공간 같았습니다. 높은 담장 뒤로는 철저히 감시되는 명의 세계가 있었고 우리가 걷고 있는 어둠 속은 암의 세계였습니다. 가이드는 중간에 3번을 멈추라고 손짓했습니다. 드론 소리를 감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은 무인기까지 동원해 야간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폐건물의 그림자 속에서 3분씩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024년 21세기의 현실이라는 사실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가이드는 자신의 휴대전화조차 버리라고 했습니다. GPS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청년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마치 지하운동 조직의 전사처럼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50분, 우리는 대학 기숙사 건물의 측면 비상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이드는 미리 준비한 작은 열쇠로 비상구를 조심스럽게 열었고 우리는 오래된 보일러실이 있는 지하 공간으로 내려갔습니다. 퀴퀴하고 눅눅한 공기가 코를 찔렀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작은 방 안에는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약 30명의 청년들이 이미 바닥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피곤함 대신 마치 사막을 걷다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 강렬한 열기와 생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용 담요를 깔고 앉아 있었고 노트북과 함께 펼쳐놓은 교재는 중국어나 몽골어가 아닌 바로 한국어 문법책과 토픽 기출 문제집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밀리에 학습하고 있는 언어가 한국어라는 사실은 제가 도착 전부터 감지했던 희미한 단서들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가이드가 저를 독일에서 온 국제연구원이라고 소개하자 학생들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곧이어 진심으로 반기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외부 세계에 자신들의 절박한 현실과 희망을 알리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어로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면 저희가 중국 정부로부터 위험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저희의 이 간절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제 사업가로서의 명예와 재단의 모든 힘을 걸고 그들의 신원 정보를 철저히 익명 처리하고 이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릴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 약속하자 학생들은 안심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수많은 억압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리더 역할을 하는 23세의 컴퓨터 공학도 바트라는 남학생이 유창하지는 않아도 정확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다른 학생들도 모두 한국어로 응답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취업 면접 한국어였습니다. 학생들은 2명씩 짝을 지어 면접 상황을 실전처럼 연습했습니다. 한 명은 면접관, 다른 한 명은 지원자 역할을 맡아 자기소개부터 지원 동기, 장단점, 미래 계획까지 한국어로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발음은 서툰 부분이 있었지만 문장의 구조와 흐름, 그리고 한국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존댓말을 사용하는 방식은 한국인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저는 순간 그들이 단순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정중함과 예의라는 문화적 가치, 즉 더 나은 미래의 시스템과 윤리적 태도까지 통째로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학생의 면접 연습을 들으며 저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안녕하세요. 저는 에르덴이라고 합니다. 라고 인사를 시작하며 한국의 경어 체계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녀가 저희 가족도 함께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문장에 담긴 공동체의식이었습니다. 중국 문화에서는 나가 중심이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가 중심입니다. 그들은 언어뿐 아니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명의 방식 자체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강압적인 전체주의 문화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염원이었습니다. 1시간 후 쉬는 시간이 되자 저는 학생들과 개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23세 컴퓨터 공학도인 바트는 제게 자신의 미래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년 졸업 예정이었는데 중국 정부의 장학금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 졸업 후 5년간 중국 내 국영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년은 청년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5년을 중국 시스템을 위해 낭비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빚을 지더라도 그 5년을 낭비하지 않고 자유롭게 한국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한국 기업의 내몽골 지사에 취직한 뒤 3년 근무 후 한국 본사로 전근하여 2030년쯤에는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21세 경영학도 나라는 더욱 대담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국의 여러 대학원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내었습니다. 그녀는 2027년 자신이 한국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서 취업하면 부모님과 동생까지 모두 한국으로 초청하여 2030년에는 가족 전체가 한국 국적을 신청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지금도 몰래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마음으로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후어아우터에서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정리하고 딸의 미래를 위해 모든 자산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운영한 식당을 팔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중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나라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해외 취업지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를 건 대탈출에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20세 의학 전공 학생 소희는 조금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지난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일하고 돈을 벌어 엄마를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18세 영상미디어 학생 우랄은 한국의 공중파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 제작 과정에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자유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입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모든 시나리오를 검열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창작자의 상상력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세상에서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24세 철학 전공 학생도로는 더욱 깊이 있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자유와 인권에 대한 철학을요. 중국의 대학에서는 특정 이념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한국의 철학 교수들은 다양한 사상을 논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들의 꿈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19세 미술학생 그제는 한국의 미술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미술도 검열의 대상입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그림만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술은 자유로워 보입니다.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이 모든 대화는 단순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억압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들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30명 전원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10년 후, 당신은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충격적이게도 30명 중 28명이 단호하게 한국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한국일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을 뿐 단 한 명도 중국에 남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이어 그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내몽골 대학교 몽골 쪽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10년 내 한국 국적 취득 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무려 9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92%라는 이 숫자는 단순한 선호도나 일시적인 열풍이 아니라 70년간 억압받아온 영혼들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힘을 거부하고 문화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찾아 탈출하려는 절박한 생존 의지이자 대규모 망명 선언과 같았습니다. 새벽 5시 학생들은 저마다의 희망을 품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가이드와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해가 뜨기 전에 관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물리적으로 가둘 수는 있었지만 한국 문화가 심어준 희망과 미래에 대한 열망까지는 가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내일 당장 이 현상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경제 및 인구 통계 데이터를 확보해야만 이 문화적 기적의 실체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하 스터디 그룹에서 청년들의 생생한 열망과 희망을 확인했지만 국제사회에 이 현상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숫자를 통해서 이 거대한 문화적 대이동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미치는 실질적인 위협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업가로서 저는 숫자를 읽는 데 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데이터는 단순한 수치 분석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문명사적 전환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가이드에게 내몽골 전체의 청년 이탈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공식 또는 비공식 통계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이드는 이 작업이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야 하는 가장 위험한 임무라며 깊이 주저했지만 저의 단호한 의지, 즉 사업가로서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걸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약속을 듣고는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조사단체, 즉 비공식 연구기관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희는 후어아우터 외곽의 폐허 같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버려진 창고 같았고 간판도 없어 외부에서는 무슨 용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감시를 피하기에 최적화된 곳이었습니다. 3층의 작은 사무실에는 50대 몽골계 남성 연구원과 30대 한족 여성 연구원 2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몽골계 연구원은 내몽골의 미래를 숫자로라도 기록해두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조상들의 언어에 대한 마지막 존경이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족 연구원은 중국의 비윤리적인 소수민족 정책이 결국 중국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이 부패를 내부에서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의로운 자는 인종을 초월하여 연대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리적 억압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인류 보편적 정의에 대한 연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건넨 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외부 유출이 금지된 만약 발각되면
자신들이 국가기밀 누설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적힌 USB 하나였습니다. 저는 모든 출처를 익명으로 보호하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귀한 자료를 받아들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창문을 걸어 잠그고 VPN을 켜고 조심스럽게 USB를 열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와 수십 개의 엑셀 파일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만 명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내몽골 12개 주요 도시를 커버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데이터는 한국어 학습 인구였습니다. 2024년 기준 내몽골 자치구 전체 인구 2,400만 명 중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인구는 무려 56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23.3%에 달하는 수치였지만 연령대별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8세부터 35세 사이 청년층으로 한정하면 한국어 학습률은 놀랍게도 92%로 치솟았습니다. 내몽골 청년 총 680만 명 중 620만 명 이상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거나 배운 경험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청년들은 중국어 대신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수도인 후어아우터의 청년 학습률은 96%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사업가로서 이 92%라는 숫자를 단순한 통계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92%의 미래 노동력과 소비, 인구가 중국 시스템을 거부하고 이탈할 준비를 마쳤다는 냉정한 경제 지표였습니다. 내 사업 경력의 50년을 돌아보며 저는 이 통계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나는 많은 투자자들이 숫자를 읽을 줄 모르고 대량의 손실을 입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92% 통계는 그런 숫자 해석의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680만 명 중 620만 명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10년 내 중국 내몽골의 생산성이 92% 급락할 가능성, 내몽골 지역의 조세 수입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 중국의 전략적 자원 기지인 내몽골의 경제적 가치가 무너질 가능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도미노 효과로 신장, 티베트, 광시 등 다른 소수민족 지역으로도 이 현상이 전파될 가능성. 이것은 경제 통계가 아니라 제국 붕괴의 신호였습니다. 한국어 학원의 숫자에 대한 데이터도 중국 정부의 통제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허가된 한국어 학원은 32곳에 불과했지만 비공식 지하 학원은 800곳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아파트 거실, 폐공장 창고, 버려진 지하, 보일러실까지 공안의 감시를 피해 은밀히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비공식 학원비가 월 평균 내몽골 청년 월급의 약 20%에 달하는 금액이었고 많은 학생들이 이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2~3개씩 병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어 학습은 단순한 취미나 교육을 넘어 미래를 향한 생존을 건 도박이자 희망에 대한 전적인 투자였던 것입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현재 삶의 질을 낮추면서까지 미래의 자유를 위해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 시스템이 이미 이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한 데이터는 이주 희망률이었습니다. 10년 내 해외 이주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내몽골 청년의 89%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그중 한국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다시 한번 92%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5%, 일본은 2%, 유럽은 1%에 불과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장 가까운 나라인 몽골을 선택한 비율이 0.3%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선호를 넘어 문화적 선호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몽골은 언어와 문화가 비슷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세계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그 새로운 세계를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이주 숫자는 이 희망률을 반영하듯 매년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2만 명에 불과했던 한국 이주 인구는 2024년 10월까지 이미 8만 명을 넘어섰고 연말까지는 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5년 만에 7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지수적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서 합법적인 유학이나 취업, 비자 대신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하거나 브로커를 이용하는 불법
이주 경로가 59%로 늘어났다는 사실은 청년들의 탈출 의지가 공포마저 뛰어넘는 절박한 생존 본능임을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는 제가 가장 사업가로서 냉정하게 분석한 중국 정부의 투자 실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47년 내몽골을 병합한 이후 중국 정부가 70년간 이 지역에 투입한 총 금액은 무려 5천억 달러, 한화로 약 65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인프라 건설과 산업 육성뿐 아니라 몽골 문화를 억압하고 중국어를 확대하기 위한 동화 정책에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결과였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가 내몽골에 투입한 공식적인 돈은 0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소규모 협력사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은 70년간 5천억 달러라는 거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며 총과 군대로 이들을 지배하려 했지만 한국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도 청년 세대 92%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에 대한 제 최종 보고서의 제목을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5천억 달러의 실패와 0원의 승리. 이 숫자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니라 물질의 힘이 문화의 힘에 패배하고 억압적인 전체주의 체제가 자유롭고 매력적인 시스템에 굴복하는 중국 붕괴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이 현상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70년에 걸친 억압과 강제, 동화 정책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제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역사를 추적하고 그 억압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상징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확보한 냉정한 통계 자료를 보며 이 거대한 인구대 이동의 근원이 중국의 70년에 걸친 잔혹한 억압과 강제 동화 정책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5천억 달러의 물질적 투자가 무력하게 된 것은 청년들의 열망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빼앗긴 정체성과 자유를 되찾으려는 영혼의 외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바로 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지켜낸 한 인간의 숭고한 저항을 찾기로 했습니다. 가이드에게 부탁하여 후어하우터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외부의 시선이 거의 닿지 않는 외딴 농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가이드가 꼭 만나봐야 할 희망의 상징이 있다며 저를 안내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중국의 압제가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고 또 어떻게 한국 문화가 그 파괴된 영혼을 되살려냈는지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내몽골의 초원을 가로지르는 2시간의 여정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경험 같았습니다. 도시의 번화함을 벗어나자 우리 앞에는 끝없는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는 중국의 현대화도 콘크리트 건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초원과 하늘, 그리고 역사의 무게만이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차 안에서 이 지역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이 초원은 몽골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땅입니다. 칭기즈칸도 이 초원에서 태어났고 몽골 제국도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70년 전 중국에 병합된 이후 이 땅은 더 이상 몽골 민족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가이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이 마을의 몽골어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문화혁명 때 박해를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마을은 그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타르 할머니는 다릅니다. 그녀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가이드는 말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인구 400명의 작은 마을은 초원 끝자락에 자리 잡은 가난하고 황폐한 농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어 이곳이 중국 공안의 일상적인 감시 아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도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시골 마을까지도 중국 정부의 감시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이드는 제가 농사일을 보러 온 친척이라고 신분을 속여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검문소의 경찰관은 가이드의 신분증을 보고는 별말 없이 통과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작은 단층 주택은 회색 벽돌로 쌓여 있었고 지붕은 낡은 기와였지만 마당에는 정갈한 채소밭이 있었고 집안은 수십 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 바타르라는 이름의 78세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깊은 눈빛에서는 70년의 역경을 견뎌낸 몽골 민족의 강인한 세월과 함께 쉽게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바타르 할머니는 저희를 집 안으로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한 여성이 교단 앞에 서서 30명. 남짓한 몽골 쪽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교사가 바로 바타르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1946년에 태어나 내몽골이 중국에 병합되기 직전까지 몽골어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 초원이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압니다. 우리는 몽골어로 말했고 몽골 문화를 배웠으며 우리 자신을 몽골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 땅을 점령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964년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마을의 몽골어 교사로 부임했던 그 시절을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회고했습니다. 그 흑백 사진은 바로 그 행복했던 시간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6년 문화혁명이 시작되었고 1968년 3월 22살의 젊은 몽골어 교사였던 그녀는 학생들 앞에서 홍위병들에게 끌려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죄목은 몽골 분리주의자, 즉 반동분자였습니다. 그녀는 후어아우터 외곽 사막 한가운데 있던 재교육 수용소에 10년간 감금되었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몽골어 사용의 완전한 금지였습니다. 간수들은 몽골어를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면 즉시 구타했습니다. 심한 경우 손가락을 부러뜨렸습니다. 밤에 잠꼬대로 몽골어를 하면 다음 날 아침 신문실로 끌려가 매를 맞았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제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10년을 숨만 쉬며 살았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호흡이 없었으니까요. 1978년 석방되었을 때 그녀는 3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 자격은 박탈되었고 재취업이 금지되어 평생 농사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 이 작은 집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제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20대를 빼앗았고 결혼할 기회를 빼앗았고 교사로 살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까지는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가르치지 못하리라 생각했고 2003년 태어난 손녀 에르덴에게도 중국어를 사용하도록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몽골어 사용이 더욱 엄격히 금지되던 2000년대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땅에서 몽골어를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중 2018년 15살이 된 손녀가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에르덴은 친구에게서 받은 USB를 통해 K-팝과 한국 드라마를 몰래 시청했고 한국어 소리와 문화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바타르 할머니는 그때 발견했습니다. 한글이 몽골어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저는 처음으로 손녀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뭔가 신기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말하는 방식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말하던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라는 문자는 마치 몽골 문자를 변형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직관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어와 몽골어는 알타이어족으로 분류되어 문법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한글은 몽골 문자보다 훨씬 배우기 쉽고 논리적인 문자였습니다. 70대 노인도 일주일이면 읽고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19년 1월 바타르 할머니는 평생 갇혀 지냈던 억압을 뚫을 결사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금지한 것은 몽골어였지 한국어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몽골어는 가르칠 수 없지만 한국어는 가르칠 수 있다. 한국어를 통해 빼앗긴 교육의 기쁨과 미래를 손녀에게 되돌려주겠다고요. 그것이 제가 10년간 감금에서 빠져나온 방법이었습니다. 한글이 제 영혼을 해방시켰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인터넷 무료 강의를 들으며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마을 청소년들에게 은밀히 퍼지면서 그녀의 작은 방은 곧 마을 청소년 23명이 모이는 비밀 지하교실이 되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아이들은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몰래 모였고 할머니는 나무판을 칠판 삼아 직접 만든 교재로 그들에게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수업은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라 빼앗긴 정체성을 한국어를 통해 되찾으려는 숭고한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제가 놓쳐버린 10년을 다시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각 아이들은 저의 제2의 학생입니다. 제가 할 수 없었던 교육을 이제는 한국어를 통해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 교실을 향한 중국 공안의 단속은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2022년 8월, 그리고 2023년 5월에 걸쳐 경찰이 들이닥쳤지만 마을 전체가 할머니를 보호했습니다. 23명 학생의 부모들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할머니는 그저 손녀와 인터넷 강의를 들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물리적 힘과 공포는 마을 사람들의 침묵과 연대, 그리고 한글이라는 문화적 희망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는 억압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을수록 그들이 연대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선다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경찰에게 거짓말을 해줬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억압 앞에서도 사람들은 희망을 지켜냅니다. 라고 할머니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4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녀 에르덴이 할머니와 함께 6년간 공부하여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6급이라는 최고 등급에 합격했고, 이 성적으로 서울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학 합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70년의 억압에 대한 저항의 승리였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든 78세 할머니는 56년 전 교단에서 쫓겨난 이후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라며 억압 속에 갇혔던 영혼의 한이 풀린 듯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자 한국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한글은 우리 몽골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에르덴은 서울로 떠날 예정이었고 할머니가 가르쳤던 나머지 22명의 학생들도 모두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벗어나 한국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노인의 작은 집을 나서며 중국의 5천억 달러 투자보다 한국의 문화와 언어가 지닌 자유와 존엄의 가치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70년 억압의 역사를 극복한 문화적 해방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타르 할머니의 마을을 떠나 호텔로 돌아오면서 중국의 5천억 달러 투자 실패와 한국의 영원의 승리가 빚어낸 이 경이로운 현상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중국 최고 지도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일반적인 자료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부 기밀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10월 20일 오후 3시, 가이드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의 조심스러움을 넘어선 극도의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USB 하나를 건네며 교수님, 중국 공산당의 가장 깊은 곳, 중난하이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이것을 입수하는 과정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누설된다면 저와 제 가족 모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건넨 USB에는 2024년 9월 18일 베이징 중난하이 긴급회의록이라는 제목의 극비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문서는 87페이지에 달했으며 열람 권한이 정치국 상무위원 7명과 관련 부처 장관급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유출 시 국가기밀 누설죄로 엄벌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첫 페이지에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했으며 리창 총리를 비롯하여 내몽골 자치구 당서기, 공안부장, 교육부장 등 총 23명의 최고위 관료가 참석했습니다. 회의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내몽골 자치구 청년 이탈 위기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는 내몽골 당서기가 했습니다. 그는 현지 실태 보고를 통해 2024년 상반기에만 한국으로 간 인구가 8만 명을 넘어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이탈자의 94%가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이라는 충격적인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주가 아닙니다. 이는 계획된 대탈출입니다. 청년들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당서기는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비공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내몽골 청년 92%가 10년 내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주가 아닌 사실상 중국 국적 포기와 대규모 망명 선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탈 원인 분석에서는 1순위가 한국 기업의 높은 임금 내몽골의 4.8배이었고 2순위가 한국 문화에서의 정체성 발견이었다는 사실이 고위 관료들을 침묵시켰습니다. 문화적 요소가 경제적 보상보다 우선했다는 점은 그들이 70년간 추구했던 동화 정책의 완벽한 실패를 의미합니다라고 당서기는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왜 경제적 이익보다 문화적 가치를 선택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논리에서는 이것이 비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의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 보고를 맡은 공안부장은 무력 통제의 무용지물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2024년 상반기에만 내몽골의 불법 한국어 학원 800곳을 적발하고 운영자 340명을 구속했지만 한 학원을 폐쇄하면 2개가 새로 생겨난다는 보고를 하며 깊은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대응 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새로운 학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현상입니다. 라고 공안부장은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콘텐츠 차단을 위해 만리 방화벽을 강화하고 VPN 사용자 18만 명을 적발했지만 청년들은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같은 암호화 메신저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며 차단망을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공안부장은 우리의 물리적 힘이 청년들의 은밀한 문화적 연결망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물리적 단속만으로는 청년들의 마음을 막을 수 없다고 자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중국 공안부장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권위주의 국가의 공식 입장에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교육부장 역시 2020년 몽골어 완전 금지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을 중국 시스템에서 밀어내는 역효과를 낳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몽골어를 완전히 금지했을 때 우리는 청년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자초한 실패입니다. 라고 교육부장은 말했습니다. 내몽골 고등학생의 중국 대학 진학률이 4년 만에 급락했다는 내부 통계는 중국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청년들에게서 버려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중국 교육 시스템의 붕괴 신호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회의를 단순한 청년 이탈이 아닌 국가 통합의 근본적 위기이자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로 이어질 도미노 효과의 시작으로 진단했습니다. 내몽골이 떨어져 나가면 신장과 티베트가 연쇄적으로 떨어져 나올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국경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시진핑 주석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강경한 3대 긴급 대책이 결정되었습니다. 1. 한국어 학원 단속 강화. 2. VPN 사용자 형사처벌. 3. 한국 비자 신청자 블랙리스트 관리. 하지만 회의록 마지막 페이지에 담긴 내부 평가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목은 내몽골 이탈 저지 가능성 평가였는데 결론은 현 추세를 역전시킬 가능성은 15% 미만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청년들의 마음은 떠났다. 물리적 통제로는 몸을 가둘 수 있지만 의지까지 바꿀 수는 없다. 내몽골은 이미 잃은 지역으로 간주해야 한다. 70년간 5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중국 최고 지도부가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한국에게 문화적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중국 공산당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최고 위층의 비밀회의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다 읽고 깊은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몽골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제가 내몽골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향후 세계 질서를 바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며 다음 날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로 와달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저는 베이징을 경유해 울란바토르로 향했고 그곳의 비공개 회의실에서 몽골 대통령실 외교안 보수석과 한국통일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제가 예상하던 것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몽골의 외교안 보수석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중국 내부의 비밀을 가진 유일한 외부 인물입니다. 이 정보를 세계에 알린다면 당신은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국통일부 차관은 더욱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내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청년 이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최대의 인도주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보여준 문서는 저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몽골 내몽골 한국인 통합 로드맵 2025-2035였습니다. 이 문서는 세 나라 정부가 비밀리에 합의한 120페이지 분량의 극비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사업가로서 이 문서의 규모와 대담함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핵심은 중국 내몽골 인구 2,400만 명 중 1,620만 명을 2035년까지 한국 국적자로 만든다는 인류 역사상 전쟁 없이 이루어지는 최대 규모의 인구 이동 계획이었습니다. 로드맵은 명확한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 2025-2027 긴급 구출 단계. 몽골을 경유하여 3년간 90만 명의 내몽골 청년을 구출. 한국이 몽골에 연간 5억 달러를 지원하여 임시 거주 시설 및 교육 시설 구축. 2단계에서는 합법적인 취업 비자와 유학 비자에 초점. 2단계 2027-2031 본격 통합 단계. 한국과 내몽골 간의 직접적인 교육 및 취업 이동을 자유화. 한국 대학의 내몽골 학생 쿼터 확대. 한국 기업의 내몽골 지부에서의 취업 기회 확대. 특히 2단계 조항 중 내몽골 출신 학생은 한국 대학 입학 시 국내 학생과 동일한 수능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이들을 한국의 예비 국민으로 인정하는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제3단계는 시민권 연합체제를 구축하여 내몽골 출신에 한해 이중 국적을 허용. 귀화 절차를 3년으로 단축. 내몽골 출신들을 위한 별도의 문화보존 정책 수립. 이 조항은 몽골 민족이 한국 국적을 얻더라도 몽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지극히 인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내몽골 전체 마을이 통째로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문서에는 매우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 실행 전략. 중국 정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 몽골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경로를 통한 간접 루트 설정. 각 주요 도시의 한국 교육원 설립 명목상은 한국문화교류센터. 월 3만 명 규모의 유학생 모집 및 교육. 2단계 실행 전략. 한국 부산, 대구, 광주의 내몽골인 정착촌 조성. 한국 기업들의 내몽골 청년 채용 확대 삼성, LG, 현대차 등 대규모 기업들의 참여 약속. 한국 대학교의 내몽골 학생 입학 정원 2배 확대. 3단계 실행 전략. 내몽골 문화센터 설립 서울, 부산, 인천. 내몽골 몽골 한국 삼각 경제권 구성. 매년 문화축제 개최. 최종 비전은 2035년까지 몽골 340만 명과 내몽골계 한국인 1,620만 명이 한글로 연결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현재 인구가 약 5,200만 명입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내몽골계 한국인만으로도 한국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이 단순한 국가를 넘어 새로운 문명권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성에 기초한다. 단 한 명도 강요하지 않는다. 오직 기회만 제공한다. 한국 차관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강제가 아닌 자발성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누구도 한국으로 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회만 제시합니다. 문은 열려 있고 누가 들어올지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중국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라고 차관은 말했습니다. 중국은 70년간 군대와 5천억 달러로 이들을 지배했지만 한국은 단 10년 만에 문화와 언어로 1,620만 명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다 읽고 난 후 제가 목격한 것이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총이 아니라 한글로 무너지는 21세기 제국의 종말과 새로운 문화 강국의 부상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50년 넘게 사업가로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중국은 70년간 총과 군대, 그리고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억압은 자유를 이길 수 없다는 진실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반면 한국은 단 한 명의 군인도
단 한 푼의 돈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한 것은 단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 바로 한글을 만들고 전 세계가 매료될 만큼 자유롭고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낸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현상은 내몽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장, 티베트, 광시 지역에서도 한국 문화의 열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학습자는 벌써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억압과 자유 사이에서, 폐쇄성과 개방성 사이에서, 명령과 존중 사이에서 자유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억압으로 1,620만 명의 마음을 잃었고, 한국은 한글이라는 희망의 언어와 문화라는 따뜻한 품으로 1,620만 명의 미래를 얻었습니다. 78세 바타르 할머니가 눈물로 지켜낸 손녀 에르덴의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억압받는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희망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곧 내몽골은 노인과 빈 건물만 남는 유령 도시가 될 것이며 1,620만 명의 새로운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더 큰 문화적, 경제적 번영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교과서에서 이렇게 적힐 것입니다. 2024년 한글과 한국 문화가 세상을 바꿨다. 억압적인 국가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문명의 질서가 세워졌다. 이것은 전쟁도 혁명도 아니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 가장 평화로운 그리고 가장 완벽한 문화적 해방이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총이 아니라 문화가 승리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 가장 완벽한 해방의 순간을 목격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가장 가슴 벅찼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문화의 진짜 힘은 무엇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이야기는 저희 채널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기 베를린에 돌아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는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돈과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문화와 언어는 영원하다. 우리가 목격한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의 대전환, 그리고 인류 역사의 새 장입니다. 돈과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문화와 언어는 영원하다. 우리가 목격한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의 대전환, 그리고 인류 역사의 새 장입니다. 50년간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저는 많은 것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가장 크다. 하지만 문화가 더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힘이 중요하다. 하지만 존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많은 자산이 부의 척도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자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깨닫습니다. 1,620만 명의 내몽골 청년들이 선택한 것은 단순한 한국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존엄의 시스템, 자유의 시스템, 그리고 가능성의 시스템입니다. 이 현상은 어디까지 갈까요? 역사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제국주의적 통제체계의 종말과 문화주의적 협력체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한 것 총, 군대, 억압, 결과 저항, 이탈, 붕괴. 한국이 한 것 영상, 음악, 한글, 결과, 선택, 연대, 성장. 이 대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명확한 두 가지 모델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사는 어느 것이 더 강력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매일 이처럼 대한민국을 향한 전 세계의 놀라운 시선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혹시 의문을 가지셨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은가? 그런 의문은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지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하 강의실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청년들을 봤습니다. 저는 한글 낙서로 저항하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저는 78세 할머니가 손녀의 합격장을 들고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